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가 오후에도 순항하면서 코스피는 4,100선을 다시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양대 반도체 대장주가 나란히 급등하면서 이른바 10만 전자와 60만 닉스를 동시에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어마입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특히 외국인이 돌아온 게 눈에 띕니다. 네, 코스피는 2% 가까이 오른 4,08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5천억 원가량 사들이자 지수는 반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대 오르며 10만 전자 타이틀을 다시 차지했고 SK하이닉스는 7%대 급등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인상 소식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일부 D램 가격이 올해 9월 대비 최대 60%까지 상승했다고 알려지자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견조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미 해군 최고 지휘부가 지난 주말 국내 조선소를 현장 방문하자 조선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HD현대중공업은 3% 가까이 올랐고 하나오션은 1%대 상승했습니다. 네, 증시 전망도 해보죠. 중요하게 챙겨야 할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근 AI 버블 우려 속에서 조정을 받은 엔비디아가 오는 20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 기대감은 높아진 상황인데 분기 실적 등이 예상치를 얼마나 웃도는지에 따라 AI 관련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미 고용지표, FOMC 회의록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최근 연준 인사들은 기준금리와 관련해 중립적이거나 매파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가와 고용지표 등은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입니다. 최근 은행 대출은 시장 금리의 상승세와 은행의 연말 대출 통제가 뒤섞여 지속적인 금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이 약 2년 만에 6%대로 다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웅배 기자, 그러면 자세한 금리의 상하단은 어떻고 또 이게 최근 들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지난 14일 기준 4대 은행 5년 만기 은행채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연 3.930에서 6.060% 사이인데요. 2023년 12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6%대 금리입니다. 8월 말과 비교하면 상단과 하단이 각각 0.514%포인트, 0.47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 영향인데요. 같은 기간 2.836%에서 3.399%로 0.563%포인트나 뛰었습니다. 1등급 1년물 신용대출 금리는 연 3.520, 4.990%에서 3.790, 5.250%로 상승했습니다. 상단이 0.260%포인트에서 하단이 0.270%포인트씩 높아졌습니다. 역시 은행채 1년물 금리가 0.338%포인트 뛴 탓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상단이 0.263%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지표금리가 오르는 데다 부동산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더 올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수치를 보니까 대부분의 대출들에서는 가상금리보다는 시장금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인데 이거는 왜 오르는 겁니까?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우리 한국은행 모두 기준금리를 더 낮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주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까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시장에선 이 총재 발언을 금리 인하 중단이나 나아가 인상 가능성으로 해석해 우리 채권 시장에서 대다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집값과 환율 불안에다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금리는 오르고 대출문은 더 좁아지는 흐름이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잠자는 돈을 찾아가라, 숨은 금융자산을 찾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안 받은 보험금과 잊어버린 계좌, 여기에 특히 일정 기간 이후에 없어지고 마는 카드 포인트까지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제까지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카드 포인트를 아예 자동으로 사용하는 획기적인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멸 예정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등 카드 포인트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미사용 카드 포인트는 약 2조 9천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미사용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카드 포인트는 자동으로 사라지는데 이렇게 소멸되는 포인트가 매년 약 1,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특히 고령층 소멸액은 지난해 기준 150억 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소멸액이 좀처럼 줄지 않자 금융감독원과 카드사들이 포인트 자동 사용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잊을 위험 없이 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 사용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제 시 사용할 포인트 단위만 설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포인트로 설정해 놓으면 결제 때마다 1,000포인트씩 자동 차감됩니다.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층은 서비스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내년 2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서비스를 기본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포인트 사용 편의성이 대폭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사용 서비스를 기본 적용하게 돼서 어르신들도 소외되지 않고 카드 포인트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올해 연말까지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3시입니다. 함께 짚어볼 조슬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네. 먼저 주요 키워드 3가지부터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한은 3분기 가계신용, 삼성 사장단 인사, 그리고 닷 올리는 국민성장펀드 이렇게 3가지 키워드 꼽혔는데요. 네. 자, 하나하나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3분기 가계신용, 그러니까 결국은 가계비 통계가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한은이 내일 3분기 가계신용 통계 자료를 발표합니다. 가계신용은 아시다시피 은행 등 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또 카드 결제처럼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진 빚을 모두 합한 이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뜻합니다. 지난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부동산 영끌, 주식 비투 등의 영향으로 1,953조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계빚 증가폭 역시 3년여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는데 이 3분기에는 가계빚 증가세가 한풀 꺾였을지가 관심입니다. 금융권 안팎에선 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이 627 대출 규제가 대출 억제 효과를 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들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압박으로 대출 문턱이 상반기와 비교해 높아진 것도 가계빚 증가세 둔화를 점치는 요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의 사장단 인사가 이번 주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관측이 산업계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비상조직으로 운영해온 사업지원 TF를 8년 만에 정식 조직인 이 사업지원실로 이달 초 전환했죠. 사업지원 TF가 이 과거 미래전략실 해체 후 삼성전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체제를 끝내고 경영 정상화에 나섰다는 신호로 재계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실 개편 인사가 먼저 실시되면서 이 삼성전자와 주요 계열사 사장단 인사도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재계 안팎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뒤 이뤄지는 첫 정기 인사란 점에서 강력한 성과주의 원칙과 함께 이 회장의 조직 장악력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인사 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가 국민성장펀드인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AI나 반도체, 이 로봇 같은 미래 첨단 이 전략 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성장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격적인 닷을 올렸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이 현판식이 오늘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렸는데요. 이 정부 그 출연기금으로 출연하는 이 첨단 전력산업기금 75조 원, 또 기업과 민간 부문, 또 금융권 자금 등 75조 원을 각각 들여 향후 5년간 국내 첨단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게 이번 펀드의 골자입니다. 이호건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의 본격적인 운용에 앞서 참여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 펀드가 우리 산업에 어떤 마중물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마지막으로 세 가지 키워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은 3분기 가계신용, 삼성 사장단 인사, 그리고 닷 올리는 국민성장펀드까지 조슬기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왔던 지난달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규제 직전에 집을 사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린 건데 임대차 시장도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10월 동향이라고 하면 규제 전후의 상황이 다소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는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집계됐습니다. 10.15 대책 전과 후의 가격이 혼재된 셈입니다. 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9월 1일부터 10월 1일 상승폭보다 10월 한 달간의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컸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8월 0.48% 상승해서 9월 0.58% 상승으로 확대됐는데 10월에는 1.43%가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은 9월 0.37에서 10월 0.53%로 월세도 9월 0.33%에서 10월 0.64%로 껑충 튀었습니다. 청동구와 마포구, 용산구, 중구 등 한강벨트와 인접 지역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특히 성동 마포는 연립까지 포함한 주택 종합 가격 기준 한 달 만에 3%와 2%가 각각 뛰기도 했습니다. 네, 막차 수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만 임대차 시장까지 들썩였다는 게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매 시장에서 입지가 좋은 곳은 매물이 부족해 시세가 급등하고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유리한 시장이 이어졌는데 이는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고 신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세 시장의 경우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월세 매물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돼 상승했다고 부동산원은 분석했습니다. SBS BD 윤지혜입니다. 위축됐던 지역 경기가 오랜만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3분기 수출과 생산이 함께 늘었고 7월부터 지급된 소비 쿠폰 덕에 소매 판매도 11개 시도에서 증가했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일단 전국적으로 수출 어땠습니까? 네, 오늘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3분기 수출은 전국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는데요. 올해 1분기만 해도 수출이 늘어난 지역은 6곳에 불과했습니다. 주요 증가 지역을 보면 제주가 168%, 충북 36.8%, 광주 23.5% 늘었는데요. 기타 직접회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프로세서 컨트롤러 등의 수출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광공업 생산은 충북과 경기, 광주 등 10개 시도에서 증가했는데요. 전국적으로 5.8% 늘며 2022년 1분기 이후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서울과 울산 등 14개 시도에서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소비와 물가 지표는 어땠습니까? 세종이 8.8%, 인천과 대구가 5%대로 증가하며 전국 11개 시도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매 판매가 늘었는데요. 소비 쿠폰 지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과 제주 등 6개 지역에선 면세점과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가 줄며 지역별 온도차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모든 시도에서 작년보다 올라 전국적으로 2% 상승했습니다. 보험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같은 개인 서비스와 외식 등이 오른 영향이라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민영입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21위 건설사인 우미건설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됐습니다. 그렇게 계열사의 실적을 부풀린 뒤 정부 사업에 벌떼 입찰을 나섰고 또 일부는 총수 2세의 사익 편취에도 쓰였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일단 일감을 어디에다 얼마나 몰아줬습니까? 네, 공정위는 5개 계열사에 5천억 규모 공사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준 우미건설에 과징금 484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계열사를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높이는 벌떼 입찰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이후 LH가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을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게 요건을 강화하자 우미건설은 꼼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벌떼 입찰을 이어가기 위해 자신들이 시행을 맡은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들을 시공사로 선정해 5천억에 달하는 일감을 제공했습니다. 명상건설 등 당시 건축공사 면허조차 없던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원받은 계열사들은 실제 벌떼 입찰에 동원됐고 2020년 2개 택지를 낙찰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미그룹은 매출 약 7,200억 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우미건설 시공능력 순위 역시 2010년 62에서 올해 12위로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는 총수 2세의 사익 편취에도 이용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당 지원받은 우미 에스테이트는 이석준 부회장의 두 자녀 이승훈, 이승현씨가 당시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미 에스테이트는 설립 4개월 만에 880억 원의 일감을 받았고 이후 지분을 우미 개발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총수 2세의 부당한 부의 이전이 발생한 셈입니다. 또 우미 에스테이트는 건축 시공평가 순위가 기존 5,402위에서 35위로 급등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사익 편취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데요. 우미건설은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미 빽빽하게 부동산이 들어선 서울은 각종 공급을 위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은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고 서울의 미관을 해친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종묘 인근의 개발 문제인데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주현 기자, 이번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꽤 강경한 입장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최근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지난 6일 대법원의 판결의 핵심은 문화유산의 보호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국가유산청은 법이 정해진 대로 적법한 행정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문화유산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 공사를 규제한 서울시 조례 규정을 서울시 의회가 삭제한 것은 적법하다며 조례가 삭제돼도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최 장관은 국가유산청이 지난 13일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판결 취지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앞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 양상은 어땠습니까? 네, 서울시는 종묘에서 170m가량 떨어진 종로구 세운 4구역에 초고층 건물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종묘를 찾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종묘와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을 개발하는 것으로 시각적, 환경적 영향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소비 심리가 전달보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전국의 주택 매매 소비 심리가 전달보다 3.3포인트 오른 120.8로 상승 국면을 유지한 가운데 서울은 4.1포인트 오른 137.5를, 수도권은 5.3포인트 오른 127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11호 대책 전후를 모두 포함해 조사한 결과로 규제의 본격적인 효과는 다음 달 조사 결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관세청이 초국가 범죄와 연관된 불법 자금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한 범죄 자금 추적팀을 신설하고 불법 송금과 외화 밀 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 세탁 등의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환치기 범죄 약 11조 4천억 원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